코로나와 아동학대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논문에 있는 내용과 함께 보시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에서는 서론 아동학대, 아동학대 대응, 그리고 결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국제사회에서는 79년도에 세계 아동의 선정을 시작으로 89년도 유엔 총회에서는 아동권리 협약을 채택하여 아동을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동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격체로 규정이 됩니다. 학대의 심각성이 이슈화된 계기는 98년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영훈이 남매 사건을 방영한 후에 아동복지법이 대폭 개정이 되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칠곡 계모 학대 사건, 울산 계모 살인 사건 등 여전히 학대를 통해 아동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학대 가정이나 학대의심 가정의 방문이 어려워졌으며 부모가 코로나19를 이유로 방문을 거부할 시 전문기관에서는 권한이 없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아동학대를 파악하고 시대에 따른 예방대책을 알아보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형에서는 크게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가 있으며 정서적 학대는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을 대할 때 부정적인 태도로 임하며 아동의 정서 발달이나 사회성 발달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언어적 또는 정서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며 방임은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 학대는 아동에게 성적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성희롱이나 성폭행 등의 학대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단일 학대로는 정서학대가 23.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에서 학대 행위자의 경우 19년도 아동학대 건수가 18년도에 비해 5,000건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부모에 의한 학대가 76%로 가장 높으며 그 뒤로 대리 양육자, 친척인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형별에서는 정서학대가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으며 18년도에 비해서 성학대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다른 유형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학대는 19년도에는 14,476건으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다른 학대 유형과 함께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아동학대의 사망사고 발생 현황으로는 18년도에는 28명이었지만 19년도에는 14명이나 더 많은 42명으로 집계가 되었으며 발견율에는 18년도 2.98%에 비해 19년도에는 3.81%로 높아진 현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그림과 같이 사례가 신고될 시 아동학대나 일반 사례로 분류를 하여 현장조사와 초기 사정을 진행하고 이후에 잠재 위험 사례, 학대 사례, 일반 사례 등으로 사례 판정 후 사례 유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는 모두 1,159건에 달하며 지난해보다 400건 이상이나 증가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를 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로 초등학교 등교가 연기됐던 올해 1월부터 4월과 등교가 재개된 5월부터 6월을 비교한 결과 등교 재개 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등교 제한 조치 기간 동안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의 발견되어 신고가 늘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을 19년도 20년도로 비교를 해보면 같은 기간 287건에서 363건으로 26.5% 급증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아동학대 가해자 검거 건수는 3,3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75건보다 19.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구속사범이 2명이나 있어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가 증가한 것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에 대한 해외 대응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 2000년 11월에 아동학대 방지법 시행을 기점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이 시작되었으며 법에 따르면 학교나 아동복지시설, 병원 및 기타 아동의 복지 업무와 관계있는 단체 및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직원, 의사, 보건사, 변호사,
그 외에 아동의 복지 업무상 관계에 있는 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시책에 대한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지원은 대부분 지자체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발견 시 시청청과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는 복지사무소나 아동상담소에 신고를 해야 하며 아동소장에게 아동학대 관련 중요 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공공이 주체가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축 및 보급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대를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에서 아동이 양육될 수 있도록 돕는 기술들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74년도에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을 제정을 하였으며 신고를 위해 24시간 긴급전화를 개설하는 한편 학대 대처와 예방과 관련된 조사 연구를 지원하는 기금이 배정이 되었으며 이와 함께 전담 경찰을 두고 공공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 경찰서에 함께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상중심 인지행동 치료와 부모아동 상호교류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적 지원 및 심리치료 서비스 등의 정석 지원,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률적 지원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예방적 접근보다는 사후 대처에 대한 접근에 집중을 하고 있으며 14년 9월 29일부터 신고 전화를 112로 통합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을 위한 보직 서비스로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 및 심리적 손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MRI나 CT 등의 정밀 진단과 지능검사, 성격 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신체 손상의 치료를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과 심리적 손상 치료를 위해 개별 상담, 집단 상담, 미술치료, 심리검사, 가족치료 등이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는 범정부 차원에서 20년 7월에 발표한 아동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에 따라 전문가를 중심으로 처벌 강화 전담팀 구성 및 방인 등 학대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과 협의를 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드림스타트 아동 7만 명을 대상으로 돌봄 공개과 방인 등 학대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며 이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을 개편해 위기 아동 예측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코로나 감염 및 교육, 돌봄의 문제가 중점화되어 아동학대의 심각성의 실정을 볼 수 있었으며 사망에 이르러야만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후 대체적인 정책을 개선해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총 5가지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20년도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예산은 297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510조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선진국의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모방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에서 학대를 당한 아이들을 구해낼 수 있는 해결책으로 아동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가 반드시 조직이 되어야 하며 조사원들을 배치하여 학대 여부 조사와 방문 서비스를 통한 학대 아동에 대한 탐색 및 아동을 위한 야간보호시설 및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부모 상담이나 가정 개입도 함께 실시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중앙 및 전문기관을 보면 2인 1조로 움직이고는 있지만 피해 아동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은 부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공무원의 확충 또한 마찬가지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와 민간기관뿐만 아니라 전 아이들 전수조사를 학교 및 보육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해야 하며 온라인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대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검사를 진행하여 현재 피해와 관련한 사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피해 아동에 대한 낙인을 방지하고 피해 아동의 발견 이후에 삶에 초점을 맞춰 어떻게 성장하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심리적 외상에 대해 주목을 하고 청소년기까지 필수적인 상담을 진행 및 성인이 된 후에도 피해 아동이 원한다면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 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웃들과 의무 신고자의 관계는 일시적 중단된 상태이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되는 학대 행동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과 심각성을 일깨울 수 있는 광고 등 활발한 홍보가 필요하며 의무 신고자에 대한 교육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및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갖고 투철한 신고 정신을 보이게 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번 조사를 통하여 코로나 이전에도 일상생활에서 많은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법 개정과 그에 대한 예산을 증대하여 아동학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이 현재 처해 있는 여러 문제를 예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